한국의 마지막 사형수. 1991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여의도 광장은 휴일을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대의 차량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광란의 살인 질주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차에 치여 자전거를 타던 어린아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이후에도 질주는 계속되다 자전거 대여소 시설물을 들이받고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무려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죠. 차량에 타고 있던 무시무시한 범인은 차에서 내려 도망치다가 소녀 한 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겁에 질린 소녀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소녀의 배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하지만 허리띠 버클을 찔러서 다행히 소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범인을 덮치게 되었고 곧 영등포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23살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사람들이 싫어져서 그냥 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사고의 원인을 나쁜 시력으로 돌렸으나 수사 결과 그의 수첩은 신변 비관과 함께 범행 계획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취조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물어보니 미안하지 않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싶다고 말했죠. 그는 사건 당시 음주 상태이거나 약물을 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던 그는 사건 3일 전 승용차 한 대를 훔쳤고 차량 안에서 발견된 아까의 그 수첩엔 맞춤법이 잔뜩 틀린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어차피 죽을 거 이 세상에 복수를 한 후에 죽겠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충북 옥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김용재. 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고 합니다. 5살이 되던 해 시각장애를 가진 어머니께선 동생만 데리고 집을 나갔고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마저 음독자살을 해서 고아가 되고 말았죠. 간질을 앓고 있던 큰형은 병원에 입원했고 둘째 형과 김용재는 생존을 위해 헤어진 뒤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재는 선천적인 약시로 인해서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안경 또한 소용이 없어서 일자리를 구해도 금방 해고당하기 일쑤였죠. 그가 서울로 향하기 일주일 전에도 해고를 당해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빠진 그의 눈에 TV 속 여의도 광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불우한 시절을 보낸 자신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후 김용재는 자신을 냉대하는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분노로 변하게 되었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에 이르게 되어 그런 세상에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만 것입니다. 범인은 범행 직후 나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 때문에, 엄마라도 있었으면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연을 듣고 사망한 피해 어린이의 할머니는 그를 이해한다며 탄원서를 쓰곤 장기적으로 면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앗아간 잔혹한 범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그 대가로 1997년 12월 30일 범인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의 마지막 23명의 사형수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형수 23명 가운데는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선자입니다. 1986년 10월 5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그리고 2년 앞으로 다가온 서울올림픽의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때였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일 때 서울에서는 전대미문의 연쇄 독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31일 아침 서울 신당동에 사는 49세의 김계원 씨는 이웃에 살고 있는 48세의 김선자 씨가 목욕을 하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네에 있는 목욕탕으로 들어갔고 오전 10시쯤 탈의실에 있던 김계원 씨가 가슴을 부여잡고는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어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거품을 물고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로 김선자 씨가 건넨 쌍화탕을 마시고 난 후 생긴 일이었죠. 김 씨의 모습을 본 목욕탕 사람들은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이미 그녀는 숨진 후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욕탕 주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문제점이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경찰은 피해자의 당일 오전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등의 주변 인물도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웃인 김선자 씨가 목욕을 가자고 해서 집을 나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가 목욕 갈 때 몸에 지니고 있던 진주 목걸이와 반지 등 폐물 4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김선자에게 이에 대해 물었지만 나는 목걸이를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일입니다 라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녀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고 피해자의 죽음은 많은 의문을 남긴 채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5개월이 흐르고 또다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4월 4일 오전 50세의 전순자 씨는 김선자가 영등포 쪽으로 돈 받으러 가는데 함께 가요 라고 해서 동행했습니다. 같은 개원이었던 전 씨는 김선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다길래 김선자 씨를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서울 용산역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던 전 씨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배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김선자 씨가 건네주었던 음료수를 마신 후에 일어난 상황이었죠. 전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응급실에 도착할 때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전 씨의 주소지는 신당동이었지만 사건이 용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관할 용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와 승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보았지만 수상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는 증언밖엔 들을 수가 없었죠. 가족들 역시 전 씨가 자살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의 핸드백이나 버스 바닥에서도 별다른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이다가 5개월 전 신당동의 목욕탕에서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하다가 그 중에 공통점인 인물인 김선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확실하지 않아 범인으로 바로 잡아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1차 사건에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풀려났기 때문에 또 섣불리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김선자는 교묘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김선자는 갈수록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88년 올림픽을 몇 달 앞두고 나라가 한참 들떠있을 때였습니다. 1988년 2월 10일 오후 4시쯤 김선자는 개원이자 동네에 살고 있는 46세의 김순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불광동에 사는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면 그곳으로 빌린 돈을 갚을게요. 그렇게 해서 약속 장소인 은평구 진건내동 소재의 다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채무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김 씨는 김선자가 건넨 율무차를 마신 뒤 집에 가려고 김선자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김 씨는 택시 안에서 속이 울렁거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김선자는 건강음료를 마시면 괜찮아질 것이라 하며 택시에서 내리자고 했고 김 씨는 이상하게 무엇인가 꺼림칙함을 느꼈고 그냥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김선자가 안부를 묻는 척하며 김 씨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빌린 돈을 갚겠다며 120만 원을 선뜻 내놓자 김 씨는 채무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돈을 갚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았으니 이내 그것에 만족했죠. 이렇게 김 씨는 그녀의 직감 덕분에 청산염을 피한 유일한 생존자였고 김선자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김선자가 이렇듯 지인들에게만 이런 범행을 가했느냐?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김선자의 피를 나는 친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죠. 1988년 3월 27일 경기도 이천의 친척 회갑잔치에 다녀오던 김선자의 아버지 73세의 김종춘 씨가 서울로 오는 시외버스 안에서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것 또한 친딸인 김선자가 준 건강음료를 마신 뒤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김 씨는 남서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 씨는 노인성 심장마비에 의한 자연사로 처리되어 시신이 가족에게 인계되었고 화장 후에 안장되었습니다.
김선자는 아버지 독사로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게 되자 더 대담하게도 이번엔 친동생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4월 29일 낮 12시쯤 김선자와 동생 김문자 씨는 성동구 화양동 어린이대공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김문자 씨는 언니가 마시라고 준 건강음료를 들이켰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곧 승객들에게 업혀 한양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동생이 죽은 것을 확인한 김선자는 슬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핸드백을 들고 나가 현금 1천만 원과 다이아 반지 등의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돌렸습니다. 김선자는 동생에게 약 1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운이 좋은 것인지 불행인지 김문자 씨 역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친동생에게 독살에 성공한 김선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인, 개원, 아버지, 동생이 이어서 이번엔 친척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7월 8일 오후 2시쯤 시누이인 44세의 손시원 씨에게 김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 있는데 싸게 넘길게. 어때? 손시원 씨는 망설임 없이 계약금 480만 원을 김선자에게 건넸습니다. 친척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돈을 받은 김선자는 미리 준비했던 건강음료를 손 씨에게 주었고 손 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김선자와 헤어져 버스를 타고 가던 손 씨는 용산구 서빙고동쯤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손 씨의 시신은 이전의 피해자들과는 달리 부검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원인은 청산가리 중독. 시신에게서도 정확한 독극물이 검출되었기에 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손 씨의 당일 행적을 파악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김선자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선자의 행적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자 주변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었죠. 1차 피해자만 빼고 모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변을 당했고 김선자가 건넨 건강음료를 마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선자의 신당동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집안에선 기다렸다는 듯이 증거물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훔친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수표 등이 나왔던 것이었죠. 또한 손 씨가 살해된 다음 날 그녀의 수표의 행방이 확인되었는데요. 조흥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김선자 씨가 개설한 예금 통장에 그 수표가 입금된 사실도 알아내었습니다. 수표에 이서된 가명이 김 씨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청산염 20mg이 들어있던 병도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김 씨가 꽁꽁 숨겨놓았던 청산염을 찾는 과정은 정말 우연에 가까웠는데요. 김선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형사가 갑자기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용변을 보던 형사는 무언가 의심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기둥에 난 작은 구멍이 그의 눈에 띄인 것인데요. 그 안에 손을 넣었더니 조그맣게 신문으로 잘 쌓여진 뭉치가 잡혔고 그것을 꺼내보니 밤알만한 크기의 청산염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선자는 화공약품 회사에 다니던 친척 조카에게 꿩을 잡는다며 청산염을 구입해서 이곳에 숨겨놓고는 사람들을 독살할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김선자를 독극물을 사용한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뻔뻔하게 일관했죠. 증거 있어요? 증거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희생자인 손 씨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모두 병사로 처리되어 화장하거나 매장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김선자의 범행을 완벽하게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 유족들을 설득하여 무덤 속의 시신을 다시 꺼내 부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화장한 김선자의 아버지를 뺀 나머지 시신에서 청산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선자는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김선자는 김용재와 함께 사형되었습니다. 김선자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지인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믿고 기댈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친지들 또한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사치를 즐기고 캐바레에 다니며 향락에 빠져있던 김선자는 채무관계가 있었고 이를 갚지 않거나 금품을 빼앗기 위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자신의 욕망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그들. 어쩌면 사회에 대한 삐뚤어진 표출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합리화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을 사형 집행한 이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